네, 국제무역의회 제11주차 강의 무역 운송과 무역 분쟁에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역 운송을 하다가 이제 해상 운송까지 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많이 이제 길어져서 좀 항공 운송 쪽은 좀 이번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해상 운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빠진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전기선 운송은 공중 운송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커먼 캐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 컨테이너선에 알헤시라스 호에는 24,000 TU의 컨테이너가 실을 수 있는 분량이고, 거기에 하나하나 전부 화주를 이제 나눈다면 엄청나게 많겠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한다 해서 공중, 운송인이다. 그렇게 하고, 부전기선, 그러니까 배를 내가 하나 빌려서 하는 것은 이제 사적 운송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죠? 그 배에 내 것만 실려 있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실려 있을 두 사람이 배를 둘이 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내가 빌린 배에, 내가 용선한 배에, 내가 차터한 배에 내 물건만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기선이라는 게 그러죠. 우리 기차도 KTX 타면 기차는 계속 다니는데 거기에 오르고 내리고 한 사람들은 계속 바뀌면서 이거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공중 운송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우리 기차와 같이 여객선과 같이 그렇게 화물이 배는 다니는데 화물 주인은 계속 바뀌면서 컨테이너가 실렸다 내렸다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항공운송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은 문자 그대로 비행기를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거죠.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신속하죠. 하루 이틀이면 바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배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왜냐하면 항공기는 특별히 항공기가 추락하지 않는 한 항공기는 아주 정확하게 또 배와 같이 배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글쎄요, 경제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경제적이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항공 운송은 그렇죠. 이 항구에서 저 항구, 다른 나라 항구까지 공항에서 공항으로 실어주는 게 이제 항공 운송이죠. 근데 공항이라는 것은 이제 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딸린 사람들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항공유를. 엄청나게 비행기가 떠서 가려면은 항공유가, 그리고 비행기란 것은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비행기는 이 중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공기는 이제 화물을 실으면은 킬로그램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무게에 따라서 하고 또 부피도 같이 감안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항공함으로 탑재 방식을 보면 크게 벌크 탑재와 단위 탑재로 나뉜다고 합니다. 벌크 탑재는 뭐예요? 우리 여객기를 여러분들이 타면은 어떻습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죠,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타고, 그 아래는 화물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가방을 해외 여행 갈 때 가방을 실으면은 이 뒷문이나 옆문을 통해서 가방이 쭉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벌크식으로 쭉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벌크, 탑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여객이 많이 이제 거의 다 줄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 보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보도자료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이 타야 될 일이 객실 안에 여객기 객실에 의자를 뜯어내고 지금 이렇게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벌크 탑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지금 뭐 특별한 경우니까요. 단위 탑재는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 화물기에다가 어떻게 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을 실을 때 이렇게 특별히 항공기를 용으로 나온 이 컨테이너, 크기가 그렇게 배에 실는 컨테이너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팔레트로 해서 이렇게 바로 싣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항공운송계약은 앞에서 Seaway Bill이라는 얘기 했었죠. 요즘은 선화증권 대신에 워낙 배도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그냥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항공화물은 다 이 화물 운송장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비해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내에 현지에 도착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항공운송은 이 화물 운송장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계약 내용은 국제적인 약관이나 또 월소 항공운송 협약에 의해서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운송장이 작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EMS 우체국에서 보낼 때 거의 지금 왼쪽에 보는 이런 양식 거의 비슷해요. 화물 운송장은. 그래서 거기에 넘버가 찍혀 있고, 어디에 누가 받을 사람이 누구고 보낸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게 영문하고 한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서 여러 장 쓰여 있는 걸 꼭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떼주고 거기에 붙여서 이제 비행기에 실어서 가는 것이죠. 네. 항공운송 서류에는 뭐가 있느냐? 운송장, 얘기한 운송장이 있고, 탁송장, 그리고 이것은 화물 수령의 영수증이다, 이거. 영수증이고, 운송계약의 증빙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증권적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 비열처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화물 주인은 아니고 이것이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송 서류가 사실은 없어도 운송장이 없어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해상 운송과 많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복합운송 보겠습니다. 복합운송은 앞에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화물이 갈 때 그것을 하나하나 운송 계약을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 것을 이제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목적물에 관한 운송 내지 동일 운송 계약에 여러 운송인이 관여하는 종래 통운송에 관한 특수한 형태로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방법에 의한 물품 운송을 말한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단일 책임을 진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합운송에 앞서 통운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통운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겠죠. 통운송, 대한통운. 단일 운송 계약에 대해서 2인 이상 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의 운송이다. 단순 통운송은 전 구간 모두 동일 운송수단에 의한 경우고,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는 경우가 복합운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통운송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누구한테 이걸 보낸다 그러면 누가 이제 내 물건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거기서 트럭에 싣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이걸 이제, 아니면 중간에 옮겨 실을 수도 있겠고,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저 트럭을 몰고 가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른 회사 가고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게 쭉 전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보내는 이게 통운송인데 이 중간에 뭐 항공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트럭으로 가고 막 이게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거 하나하나 운송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일 운송, 복합 운송인과 계약만 여기서 해주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여기서 끝까지 다 이걸 책임지고 여기까지 보내준다. 그게 이제 복합 운송 개념이죠. 복합 운송 계약은 단일 운송 계약이다. 단일 운임이다. 그렇죠. 내가 이제 도어 투 도어라는 게 있어요. 도어 투 도어라는 이제 그런 그 운송 계약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내가 그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내 짐을 전부 집에서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독일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집에서 부산항까지 트럭으로 몰고 가야 되고, 부산에서 함부르크까지 다시 배로 싣고 가야 되고, 함부르크에서 하역돼서 다시 그 컨테이너를 내가 원하는 우리 유학하는 집에 그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컨테이너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 우든 박스로 해서라도 어쨌든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계약하겠어요? 그런데 도어 투 도어를 계약을 해버리면 내 화물의 운송 계약을 한 이 복합 운송인이 우리 집에까지 이제 여기 그 독일에서는 누가 해줍니까? 뭐 자기 지사가 있으면 거기서 지사가 하겠죠. 그런데 지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자기 파트너 계약을 맺은 그 현지에 운송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운송회사가 한국에 있는 복합운송 그 계약자의 그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집에까지 쭉 이렇게 가져다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운송은 이러한 그런 이제 요건에 의해서 그 실행이 되는 그런 운송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작업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그 서류가 단순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데서 한번 생각해 봐. 독일 함부르크에서 하역이 돼가지고 그게 그 중부 유럽 동구권으로 간다 그러면 나라를 막 2개, 3개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경을 지날 때마다 뭐 전부 서류를 제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복합운송으로 하게 되면은 일일이 서류를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하나를 가지고 쭉 그냥 끝까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류 체크가 단순화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운송 책임도 일원화되는 거죠. 복합운송 주선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화주는 그 사람한테만 연락하면 되는 거지. 중간에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화물 추적도 용이하다. 추적이 내 화물이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복합운송인, 누가 복합운송하는 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또는 이 복합운송인이라는 것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라고 MTO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종 또는 동종의 운송수단을 조합해서 일관된 운송 시스템을 편성하여 송화인에 대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인형과 계약 운송인형으로 또 나눠져요. 실제 운송인은 뭐죠? 자기가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상선이 현대상선도 직접 물건을 화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론 이제 다른 운송 포워더들이 주로 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실제 운송이 되겠고, 계약 운송은 뭐죠? 포워더죠, 포워더. 수많은 포워더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아마 한 1,500개 이상의 그런 운송 주선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죠. 프레이트 포워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포워더들은
그 HMM 현대상선 배에다가 물건을 그 사람 하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거기다 의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약 운송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컨테이너 하나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보관하는 그 창고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뭐 통관 업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서 이중적 지위라고 그래요. 이중적 지위. 무슨 말이냐면, 프레이트 포워더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프레이트 포워더는 이제 화물 그 화주가 있죠. 화주가 시퍼 운송 이제 실제 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있다면, 화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캐리어 운송자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 실제 그 선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슈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슈퍼와의 관계, 실제 화물 슈퍼, 그 화물 그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캐리어 운송인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제 화물을 실제 선사에다 이거 맡기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슈퍼가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이중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운송의 경로에 대해서 좀 보죠. 앞에서 뭐 랜드 브릿지라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해상, 육상, 해상 이렇게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랜드 브릿지가 뭔지. 한국의 부산에서 독일의 함부르크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하역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내려요. 그러면 함부르크에서 독일의 북부에 있는 류베크항까지는 뭘로 가느냐? 함부르크 항구에서 바로 부두에서 기차에 실려가지고 류베크에 있는 항구에 그 철도로 슉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류베크에 있는 그 항구에서 다시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싣고 어디로 가느냐? 뭐 덴마크, 코펜하겐, 뭐 러시아의 상트페터, 물론 여기서 가는 배들은 크지가 않겠죠. 뭐 작게는 뭐 몇십 개, 많게는 뭐 뭐 몇백 개, 뭐 이 정도밖에 싣고 가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다시 또 해상 운송이 시작되는 거죠. 짧은 거리이지만은 이걸 이제 해륙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배에서, 컨테이너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철도에 실려서 바로 가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 왜냐면 이게 보수 운송 아니고 일종의 보수 운송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코펜하겐이나 이런 항구로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대량 수송성과 철도 운송의 안전성 및 정확성이 이제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대량 화물의 적기 운송에 적합하다. 딱 내리자마자 바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간다는. 왜냐하면 그 트럭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뭐 트럭이 뭐 지체될 수도 있고 뭐 타이어에 펑크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이게. 네, 그 다음에 해공 복합운송, 이건 sea and air라고 하는데, 뭐, 해상으로 갔다가, 이제 항공으로 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상운송용, 이제 컨테이너가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봤듯이,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이렇게 생겼는데, 항공기에는 어때요? 이게 뭐 이렇게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 일반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는 뭡니까? 그 철강제로 되어 있죠. 철강제. 근데 그 비행기에다 철강 컨테이너 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알루미늄 그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되는데, 그러니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 컨테이너, 항공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옮겨 실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네.
복합운송 서류, 복합운송 서류는 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수취하였다는 것과 그 계약에 따라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복합운송 그 협약 1조 4항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복합운송 서류는 이제 복합운송을 할 때 그걸 이제 뭐 일반적인 BL처럼 이걸 이제 유통시킬 수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려면은 유통성을 가지려면 배서가 가는 뒤에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그것이 부여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대학에 유학생들 또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학생들도 나중에 해외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해외 발령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이 해외 이사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이사를 가려면 먼저 견적을 받아요, 운송회사에다가. 그러면 복합운송 회사가 되겠죠. 그럼 와서 그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봅니다.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건 컨테이너 하나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견적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일부는 자기가 직접 포장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이사 갈 사람이. 근데 대부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걸 다 이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적재를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적재를 해요. 그 컨테이너가 그 남는 공간이 있으면 40피트 하나에 반은 뭐 그 자기 이삿짐을 채우고 반은 이렇게 그 차량을 한 대 이렇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LA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자기 컨테이너가 LA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도착하면은 컨테이너를 열어서 그 이렇게 그 트럭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째로 아예 그냥 자기 집에 컨테이너, 자기 집 앞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딱 내려지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서 내려서 자기 집 안으로 이렇게 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이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해외 이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잘못하면 박스가 여러 개 있네. 100개, 200개 막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남발을 반드시 1번, 2번, 3번 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분실되지가 않죠. 한 개라도 분실되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사 화물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걸 이제 이사에 대비해서도 여러분이 꼭 운송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으로라도 외국으로 이사할 거에 대비해서 이런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무역보험으로 가겠습니다. 무역보험이란 게 뭐죠? 보험이란 게 뭐죠? 보험 인슈어런스죠. 여러분들도 보험을 한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건강 실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생명보험 가입하기도 하고 교육보험도 가입하고 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본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겠고 없는 학생도 있겠는데,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요. 그 보험에 대해서는 무슨 꼭 무역이 아니래도 이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그 생명보험과 그 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생명보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상해 다쳤거나 아니면 불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걸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내면서 20년간 내면 얼마까지 한다, 30년 내면 여기까지 보험 커버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생명보험이고, 나머지는 다 그 손해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을 해주게 되죠. 근데
손해보험에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화재보험 이런 거죠. 불이 났을 때, 그런, 아니면 천재지변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제, 재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게 이제, 이제, 화재보험, 기타, 자연재해 보험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설 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이런 이제 큰 공사를 할 때, 이제 그런 보험도 굉장히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사실은 건수가 많은 게 아마 이 해상 보험일 겁니다. 해상 보험은 이제 이삿짐이 아니라 화물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보내는데 그걸 이제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죠. 혹시 그러면 내가 그 화물을 서울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위험이 있는 거죠. 첫째는 그럴 리는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내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배가, 이게, 좌초하거나 아니면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버렸다, 이런 게 이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배가 이게, 해상에서 그게 침몰해서 그게 없어질 가능성 가라앉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원들이 타고 있던 스텔라 데이지호인가요? 그게 광석 운반선이 태평양에 한번 침몰해서 이제 해상에 가라앉은 적이 있죠. 그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좀 희귀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선 이런 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미주 항로 나 유럽 항로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의 이제 사고 날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에 배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 이제 대만 배가 이렇게 모래톱에 좌초되는 그런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배가 어떻게 아니면 항공기가 어떻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운송 수단 자체의 보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분실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근데 분실도 컨테이너를 내가 잠그고 바이어가 문을 연다고 한다. 그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럼 뭐가 있느냐? 어떤 손해가 있느냐? 결국 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변질될 가능성, 이게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컨테이너가 야적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컨테이너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가 보내던 수출용 의류가 다 젖었다, 이렇게 되면 변질돼 버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니면 그게 날씨가 정말 굳어가지고 속에 습기가 차가지고 어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해상보험이란 것은 내가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우리 공장에서 바이오 공장까지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해상보험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 그것은 영국의 해상법입니다. 네. 해상법이고, 그래서 이제 영국 해상법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왜 영국 겁니까? 그렇게 됐어요. 간섭적으로. 영국 보험이 잘,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해상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국 해상법이, 메린 인슈어런스 액트가 우리나라 상법의 보험도 그대로 거의 적용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무역의 그 국제 무역의 어떤 본산지이고 원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전통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국 해상법에 의해서 이 보험을 어떤 전부 다 관할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상법에 의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당해 계약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항해 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특약에 의해 내수로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담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장에서 독일에 있는 바이어의 공장까지, 그렇죠. 그건 뭐 부산항에서 함부르크 항까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건데 그렇게 이제 확장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험은 그 보험의 종류를 보면 보험 가입 대상별 적하보험 이제 화물에 대해 내가 보내는 화물에 대해서 선박보험 뭐예요? 선박 그 자체죠. 왜냐면 선박이 뭐 가다가 뭐 좌초된다든지 풍랑을 만나서 부셔진다든지 배에 불이 난다든지 그럴 때 선임보험 이게 이제 임금의 그 운임에 대해서 희망 이익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보험 가입 대상별로 이제 나눠지겠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별로 항해보험 항해 기간 동안에 하는 거, 기간보험은 선박같이 선박을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어떤 날짜에서 날짜까지 이때가 하는 것이고 이게 둘이 합해진 걸 혼합보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계약과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 그렇죠. 운송 계약은 내가 시퍼가 운송인과 계약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회사, 인슈어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 의해서 운송 계약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서 보험 계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P&I 클럽이란 것도 있어. 이건 선주 책임 상호 조합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운송인 자체가 왜냐면 이 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도 투자되고 하는데 그래서 또 만약에 어떤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그래서 선사들을 위해서 운송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송 조합 보험 조합이 바로 P&I 클럽이라고 합니다. 해상보험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위험이라는 얘기를 교수가 했잖아요. 위험이 뭔데, 위험도 리스크와 퍼릴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리스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가능성. 퍼릴은 뭡니까? 손실의 원인, 사고 그 자체를 퍼릴이라고 하고, 리스크라는 것은 혹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퍼1이고 리스크라는 것은 뭐 혹시 발생할지도 뭐 이런 거라 이거죠.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담보와 보상, 네. 담보와 보상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을 담보하고 위험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거죠. 네. 담보라는 것은 배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화물이 가는 그것을 담보한다. 이게 커버한다 이거죠. 커버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게 생겼다. 그럼 요것을 이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 이걸 보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 목적. 피보험 목적물은 뭐죠? Subject Matter Insurance. 이게 뭐예요? 예, 이건 뭐 화물이 되겠죠, 화물이. 피보험 이익은 뭐냐면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특정 있는 이해관계,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물이 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거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이제 보험에 대한 인터레스트, 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것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 든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해준다, 현금 보상을 해준다, 얼마를 해준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험을 들므로 인해서 이제 보험을 든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인슈어러블 인터레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 증권과 보험 계약, 보험 증권은 팔러시라고 그래요. 팔러시.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보험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동차 보험 보면 보험 증권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그 보험회사에다가 뭐 삼성화재나 뭐 현대해상화재 뭐 DB 손해보험 이런 데다가 내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인터넷에서 가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도 하는데 보험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서 증권을 줍니다. 증권. 예, 증권이라 해가지고 그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팡 찍힌 그걸 이제 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험증권을 반드시 교부하, 그걸 팔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보험증권상에 사실은 깨알처럼 뭐 쫙 써져 있어요. 책으로 한 권 막 있기도 합니다. 뭐 어땠을 때는 돈을 얼마를 내주고 어땠을 때는 안 해줍니다. 뭐 음주운전 하면은 뭐 보험값 안 해줍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걸 약관이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보험에서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떨 때 내가 이 보험에 들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그 내용이 전부 다 써져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보험 약관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요, 보험금,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보험료 그러면은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보험료. 요것은 그 보험 든 사람이 보험회사에다 내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험금은 뭐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클레임을 제기하죠. 내가 보험 든 사람이 보험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걸면 그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보험금을 이렇게 내주게 되죠. 그리고 보험 금액은 뭐냐면은 최고 한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금액. 그러니까 내가 내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것이 뭐 100원어치다 그러면은 얼마 든다? 이거에 그러면 90%만 들자. 그러면 90%까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줄 최고 한도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하고요. 보험 가액이란 뭐냐? 실제 피보험 목적을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100원짜리다. 그럼 이 100원이 이제 보험 가액이고, 보험 실제로 들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보험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 그러는데, 일부 보험은 이게 지금 100원짜리 물건인데 90원어치 보험을 들었으면 이게 일부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보험은 이게 같게 90원인데 100원에 이게 100원짜리를 100원에 든다 그러면 이게 전부 보험이 되는 거고, 110원에 들었다 그러면 이게 초과 보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손해 발생한 실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해상보험의 당사자, 거기는 보험자, 보험회사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 든 사람 거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보험금을 받아가느냐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 있죠. 생명보험에는 할 때 들은 거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누구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 들면은 그래요. 실손보험 들었을 때 내가 그냥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계약은 하는데, 근데 내가 사망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녀들한테 주겠다 뭐 이렇게 피보험 이렇게 상속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해상 위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그러니까는 리스크라는 것은 혹시 뭐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 퍼릴스라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좀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위험은 위험인데 한국말로 위험이 가르치니까 좀 혼돈은 되지만 어쨌든 이 해상 위험이라는 건 퍼릴이라는 것은 좀 영어로는 좀 전혀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해상항에 기인하거나 부수하에 발생 우연한 사고나 해상 고유의 위험 그랬어요. 화재, 전쟁 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납포, 관원의 억류, 억지, 투하, 선언의 악행,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 지난번에 아직도 지금 이란에 있으면 이란 행정수비대가 우리나라
배를 뭐 이렇게 납포해서 강제로 끌고 왔죠. 그냥 지금 거기 이란 항구에다 놓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납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마 그래서 발생하는 그 이제 그 위험이죠.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그 도 손해 본 만큼 그걸 이제 물어줘야 될 겁니다. 이런 그게 이제 해상 고유의 그런 위험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지금 저쪽에 그 아라비아만 쪽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라비아 해에 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렇죠. 해상 운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뭐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막 준동을 한다 그러면 보험금이 더 그쪽을 이제 배가 간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네. 풍파, 이게 뭐 파도 쳐서 그건 해상 위험은 아니다는 거죠. 해상 위험 담보 방식은 포괄 담보와 열거 담보. 포괄 담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열거 담보는 하나씩 전부 다 하는 거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해상 위험의 담보와 보험 기간, 발생 시기에 상관없이 손해의 근원인 담보 위험이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함부르크까지 뭐 보낸다 그러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험을 드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 내가 계약은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배가 딜레이 돼가지고 좀 늦게 갔어. 그럼 이 기간에 발생했다. 그것은 커버가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해상위험 개성하죠. 담보위험, 면책위험, 부담보위험. 담보위험은 뭐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위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이것은 담보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담보위험이고, 면책위험은 뭐예요? 보험회사가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돈 안 주는 게 이게 면책위험이고, 부담보위험은 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 이외의 일체의 위험을 부담보위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래 그 그림 보세요. 자기가 보험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손해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했다 했을 때는 이건 커버가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해상 손해에서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해상 손해라고 한다 그랬죠. 네, 해상 손해.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했으면 어때요? 위험이 발생해도,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어.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약간 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배가 좌초한 것 자체가 이제 위험이고, 해상 위험이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 이제 화주들이 그러겠죠. 이건 내가 늦게 도착했다. 아니면 거기에 일주일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실려있던 그 동물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전혀 변종이 없고, 특별한 게 없었다 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이제 거기에 시간을 두고 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데,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 손해, 그렇다는 거죠. 물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 그것은 전손과 분손으로 나눠짐. 전손은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엄청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차가 왕창 부서졌어요. 반이 그냥 반파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치는 돈보다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죠. 자동차 그 가액보다. 자동차가 1,000만원짜리 팔면 바로 1,000만원짜리였는데 고치는 돈이 1,500만 원이다. 그럼 고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험회사에다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보험회사에 그 계약된 금액만 내주고 보험회사가 그건 알아서 그걸 폐차 처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게 이제 전손, 토탈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손에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 현실 전손은 뭐죠? 실제로
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게 전손이고, 추정 전손은 이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고치니까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럼 그거 고칠 필요가, 그것이 바로 추정 전손이라는 거죠. 분선은 파셜 로스라고 합니다. 파셜 로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된 거, 그거 이제 파셜 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용 손해는 이런 해상 위험이 발생해서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이 화물 자체에 대해서 난 거 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가 만약에 자초됐다, 그거 구조하는데 막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배가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할 때, 그리고 다른 특별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손해다, 배상 책임 이런까지 해가지고 간접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상 손해 계속하면은 물적 손해, 아까 이제 본 거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얘기하고요. 분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손은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서로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단독 훼손이죠. 그냥 단독 훼손은 그냥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 훼손은 뭐냐? 이게 어떻게 이제 배가 이게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어떤 것은 바다에 빠졌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막 개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공동으로 이걸 이제 배가 이미 이제 배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부 컨테이너를 그냥 배에다가 물에다 던져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공동 훼손이 되는 겁니다. 전선은 아까 얘기했어요. 현실 전선은 완전히 파괴돼서 멸실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추정 전선은 지금 현실 전선은 아니지만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현실 전선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너무 고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 때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면 위부라는 말도 있어요. 위부가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냥 전선 처리해 주세요 하고 자동차를 보험회사에다 줘버려요. 그냥 줘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위부라고 합니다. 네. 비용 손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걸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배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구조비라든지 아니면 손해 방지 비용, 그러니까 좀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험 사고가 지금 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자초됐어요. 자초돼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를 줄이기, 아니면 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손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배에 어떤 구멍이 뚫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걸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손해 방지 비용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는 사야 이제 또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해상보험증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보험을 들면 반드시 인슈어런스 팔러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인슈어런스 팔러시인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해상증권은 영국의 로이즈 증권회사가 보험회사가 만든 그런 이제 로이즈 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런던 보험자 협회 같은 게 있고, 또 82년에 새로운 또 증권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다른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보험 증권상에 양식이 뭐냐 그거죠. 양식이란 건 뭐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그런데 그것을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해상보험 증권은
어떤 것에 따라서 근거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보험증권, 이거 실물입니다. 실물. LIG 인슈런스에 쓰였는데, 이렇게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프렌치 메린 카고 인슈런스 팔러시 인슈런스 팔러시 여기 나왔죠. 이게 보험증권이에요, 이게. 네. 네. 인슈런스 팔러시. 그래가지고, 여기에 깨알같이 뭐 1조, 2조, 3조 쭉 막 나와 있어요, 이게. 커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외하는 것은 뭐냐, 익스크루저는 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잡한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좀 해상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역계약 위반 및 구제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